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최대 재벌가의 손녀가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으로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받던 중 뜻밖의 나라에서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며 전 세계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치료법이 서구 의학계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정서 통합 치료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외교부 소속 베테랑 외교관 마가렛 앤더슨은 처음엔 이를 비웃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 노름이라며 냉소했던 그녀가 불과 몇 주 만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외교 경력 30년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철저히 이성적이던 미국 엘리트 외교관이 이토록 변했을까요? 그리고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이 혁신적 의료 접근법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60조. 재벌과 미국 외교관을 동시에 무릎 꿇린 그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가렛 앤더슨입니다. 미국 외교부에서 20년 넘게 중동 지역 보건 외교를 담당해왔죠. 그날도 평소처럼 카타르 도하의 회의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파이살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동 최대 재벌가의 수장답게 위엄이 넘쳤죠.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가렛 외교관, 도움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0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이런 모습일 수 있구나 싶었죠. 손녀 아미라가 희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7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미국과 유럽의 최고 병원들을 다 돌아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었대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심지어 스위스의 프리미엄 병원까지 갔지만 소용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한국의 치료 사례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요? 저도 모르게 의문이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서구 의학의 체계적 접근법에 익숙했던 제게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특히 정서적 접근을 과학적 근거보다 앞세우는 건 비논리적으로 느껴졌죠.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그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이살 회장은 제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을 치료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장난감을 들고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치료라고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비과학적으로 보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엄격한 프로토콜과는 정반대였죠. 화면 속 한국 의사가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로봇 친구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자 아픈 아이가 웃으면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진짜 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한 제 친구들이 본다면 코웃음을 칠 게 뻔했어요. 레일라와 마리암, 아미라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실험하고 싶지 않아. 레일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마리암도 고개를 저었어요. 파이살, 정말 확신해.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치료법을. 가족들의 반응이 당연해 보였어요. 하지만 파이살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거야. 서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60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마가렛 외교관, 함께 가주세요. 아미라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장난감으로 치료하는 나라라니. 시간 낭비가 될 게 뻔한데. 그래도 외교관으로서 의무가 있었죠. 미국과 중동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다는 정도.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알겠는데 한국이라니. 정말 의구심이 들었어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 노름으로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하지만 파이살 회장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차마 냉정한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사무실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급하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의료 관광이 발달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진짜 실력이 있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파이살 회장 일행을 맞이하는 준비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공항 VIP 라운지부터 병원까지의 이동 경로, 심지어 통역사와 의료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미국 대통령급 대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준비성이라면 속으로 조금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가 경험한 서구 의료 시스템의 엄격함과 비교하면 뭔가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아마 쇼 효과를 위한 것일 거라고 짐작했죠. 공항에서 만난 코디네이터가 정말 놀라웠어요. 완벽한 아랍어로 파이살 회장과 대화하면서도 의료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더라고요. 회장님, 아미라 양의 의료 기록을 이미 검토했습니다. 박진혁 교수님이 직접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아미라의 과거 병력까지 꿰뚫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뭔가 과장된 게 아닐까 싶었죠. 아마 VIP 고객이라서 특별히 준비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해 보였거든요. 차 안에서 코디네이터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면역 치료 분야에서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유명하죠. 독특한 접근법이라니. 그게 바로 장난감 치료를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규모도 웅장했지만 무엇보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창한 아랍어로 파이살 회장과 대화하면서도 의료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더라고요. 마치 메이오 클리닉 수준의 서비스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심했죠. VIP 병동으로 안내받으면서 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무엇보다 청결함이 미국 병원 못지않았죠. 간호사들의 움직임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보였어요. 아, 생각보다 괜찮네. 조금씩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죠. 그때 박진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더라고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미라를 담당하게 될 박진혁입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죠. 마치 세계적인 의사들이 가진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만난 명의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다음 말에서 또다시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부터 먼저 치료해야 몸도 따라오거든요. 감정 중심 통합 치료라는 걸 설명하는데 솔직히 냉소적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교수님, 의학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죠. 그러자 박진혁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자신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답은 아니었어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원했는데 말이죠. 아미라가 병실로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고 여린 아이가 낯선 환경에 떨고 있는 게 눈에 보였죠.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가서 아미라 손에 작은 인형을 쥐어줬어요. 이 친구가 아미라랑 함께 있을 거야.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확실히 효과는 있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될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는 느껴졌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따뜻함만으로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여전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텐데 과연 어떨지 궁금했죠. 다음 날 아미라 병실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느 소아병동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병실 곳곳에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창가에는 작은 화분까지 있더라고요. 마치 놀이방에 온 기분이었죠.
이게 정말 중환자실 맞나 싶었어요. 이게 병실이야, 놀이방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죠. 제가 알고 있던 의료 환경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는 무균 상태 유지를 위해 병실을 최대한 단순하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아이방 같았어요. 감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었죠. 혹시 한국의 의료 기준이 느슨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간호사 이수연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에게는 치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친근한 놀이가 되어야 해요. 마가렛 선생님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어릴 때 병원 가는 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 기준을 낮춰도 되는 건가요? 아미라가 침대에 앉아서 곰돌이 인형과 놀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미라야, 오늘은 이 친구들이랑 함께 검사받을 거야. 이수연 간호사가 다양한 캐릭터 모양의 의료기구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청진기도 토끼 모양이고 체온계도 펭귄 모양이었거든요. 혈압계는 코끼리 모양이었죠. 아미라가 깔깔 웃으면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였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할까요? 토끼 선생님이 아미라 심장 소리 들어볼게요. 이수연 간호사가 재미있게 말하니까 아미라가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토끼 귀가 진짜 따뜻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의료행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검사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의료기구는 기능상으론 완벽했어요. 토끼 모양 청진기도 정밀한 음향을 잡아내고 펭귄 체온계도 정확한 수치를 보여줬죠. 겉모습만 귀여울 뿐 성능은 최첨단이었어요. 이런 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연구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수연 간호사님, 이런 방식이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제가 물었죠. 그러자 이수연 간호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아이의 세계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언급하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박진혁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미라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공주님, 오늘 기분이 어때? 아미라가 인형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 친구가 아파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죠. 그래, 이 친구가 아미라 지켜줄 거야. 박진혁 교수가 아미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의사들이 보통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제안의 합리주의자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진료가 아니라 유치원 수업 같은데요? 직설적으로 물었죠.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외교관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한국 의료진이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쇼에만 치중하는 건 아닐까요? 박진혁 교수가 잠시 쟤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가렛 선생님, 약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믿고 따라와야 진짜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소용없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갔죠.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이 정말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미라의 밝아진 모습을 보니 뭔가 효과는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료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갑자기 아미라에게 고열이 났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병실이 순식간에 응급실로 변했죠. 각종 경보음이 울려 퍼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평화롭던 병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들이 빠르게 링거를 교체하고 의사들이 차트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죠. 각종 모니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병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더라고요.
레일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미라야, 아미라야.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절절했죠. 마리암은 기도를 중얼거렸어요. 알라신이시여, 제발 우리 손녀를 구해주세요. 파이살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이런 순간에는 무력해 보였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생명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자이드 박사가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함께 온 소아과 전문의였죠. 이봐요, 박 교수. 이런 상황에서도 장난감 치료를 할 건가요?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도 한국의 치료법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제 마음도 자이드 박사와 비슷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과학적 치료가 우선 아닌가요? 박진혁 교수는 침착했어요. 지금은 응급처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심리 상태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미라 곁에 곰돌이 인형을 놓았죠. 자이드 박사가 비웃었어요. 이런 비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요. 정말 격렬한 대립이었어요. 두 의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중재에 나섰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솔직히 자이드 박사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에요? 과학적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박진혁 교수의 확신에 찬 모습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가 희미한 의식 중에도 곰돌이 인형을 꼭 안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 인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정말로 아이에게는 그 인형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반사 행동일까요? 박진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해요. 곁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치료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그런 경험과 철학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아미라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죠. 밤새도록 아미라 곁을 지켰어요. 파이살 회장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기다렸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위험 고비를 완전히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미라의 생체 징후가 안정화됐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미라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곰돌이가 나 지켜줬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로 그 작은 인형이 아이에게 힘을 준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믿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 믿음이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이드 박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저 역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서구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위기를 넘기고 나니 박진혁 교수의 리더십이 더 돋보였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의료진들도 그를 믿고 따르는 게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 의료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싶었어요. 이들에게는 저도 모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과학적 치료와 정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목격했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국 의료진들의 방법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계속 생각했죠. 아미라가 인형을 꼭 안고 위기를 넘긴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로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살면서도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2시쯤 아미라 병실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박진혁 교수가 아미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잠든 아이를 지켜보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죠. 진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교수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진혁 교수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죠. 아이들은 밤에 더 불안해해요.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하거든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각자 집에 가죠.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는 드물어요.
하지만 박진혁 교수는 달랐어요. 진짜 가족처럼 아미라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가렛 선생님도 힘드시죠? 박진혁 교수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무력한 적이 처음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속수무책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과학적 접근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미라가 인형을 안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세계관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박진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료진과 환자 가족 사이에 정말 그런 관계가 가능한 걸까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사는 의사고 환자는 환자일 뿐이거든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요. 솔직하게 고백했죠. 처음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했어요. 감정적 접근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박진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서구 의학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의 설명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감정은 과학의 적이 아니었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죠. 2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깨달음은 처음이었어요. 합리성과 감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둘이 합쳐질 때 더 큰 힘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도 보이고 고층 빌딩들도 보였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로 치료하네요. 중얼거린 제 말에 박진혁 교수가 웃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제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합리주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때로는 마음의 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학과 감정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건 의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미라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박진혁 교수가 제안한 치료용 동화 제작에도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의외로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아미라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이수연 간호사의 제안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아미라와 함께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의논했죠. 아이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어요. 순수한 창의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공주님이 마법의 곰돌이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건 어때? 제가 제안하니 아미라가 눈을 반짝였어요. 마가렛 이모도 나와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제가 이야기 속 인물이 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수한 기쁨을 느껴봤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화 만들기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미라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목소리 연기도 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지혜로운 할머니였죠. 할머니가 공주님에게 용기를 줄게요. 그런 대사를 말하면서 정말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역할극이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역할놀이 치료 시간이 되면 저도 함께 참여했어요. 아미라가 의사 역할을 하고 저는 환자가 되는 거였어요. 환자분, 아프지 마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아미라의 진지한 모습에 웃음이 났죠. 정말로 의사가 된 것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놀라운 건 이런 활동들이 진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미라의 혈액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백혈구 수치도 안정화되고 염증 지표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자이드 박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수치로 나타나는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과학적 데이터가 한국 치료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마리암 할머니도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어요. 손녀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 거죠. 마가렛, 고마워요. 아미라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마리암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혈연이 아닌 진짜 마음의 가족 말이에요. 레일라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치료법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마가렛 언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본 지 오래됐어요. 딸을 바라보는 레일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거든요. 모성애가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죠. 파이살 회장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마가렛,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차갑고 이성적이던 제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죠. 치료실에서 아미라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의료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건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치료의 핵심이었어요. 박진혁 교수가 지켜보며 말했어요. 마가렛 선생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셨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저는 이들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었죠.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아미라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죠. 성공률은 높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긴장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제 가족이 수술받는 것처럼 떨렸거든요. 박진혁 교수가 병실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믿음이 아이를 살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암이라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곰돌이 인형을 꼭 안고 있으면서도 의연한 모습이었죠. 마가렛 이모 무서워요. 하지만 곰돌이가 함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7살 아이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른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아미라에게 줬죠. 미국에서 사온 작은 기사 갑옷 모양 장난감이었어요. 이건 아미라를 지켜줄 특별한 갑옷이야.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어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아미라가 눈을 반짝이며 받았어요. 진짜 마법 갑옷이에요? 순수한 질문에 저도 진지하게 답했죠. 그럼 이모가 직접 마법을 걸었거든. 아이가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정말로 마법이 통한 것 같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 모든 가족이 수술실 앞에 모였어요. 파이살 회장, 레일라, 마리암 그리고 저까지 모두 손을 잡고 아미라의 무사를 빌었죠. 종교는 달랐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이런 순간에는 모든 차이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미라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게 와서 말했어요. 마가렛 이모, 저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박 교수님처럼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벌써 꿈을 품고 있다니. 정말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미라가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그리고 곰돌이 인형과 기사 갑옷을 건네줬어요. 이 친구들이 함께 있을 거야. 아미라가 두 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용감한 작은 전사 같았죠. 수술이 시작됐어요. 6시간 동안 기다렸죠.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파이살 회장은 계속 기도했고 레일라와 마리암은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들 곁에서 함께 기다렸죠.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혈연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거든요. 중간중간 박진혁 교수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안도했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계속됐어요.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진혁 교수가 나오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아미라가 의식을 되찾고 제일 먼저 찾은 건 곰돌이 인형이었어요. 곰돌이가 정말 지켜줬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감격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장난감 하나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의료진의 철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파이사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가렛,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적을 만든 건 한국의 의료진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저 그 기적을 목격한 증인일 뿐이었어요. 아미라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 국무부에 보낸 보건 보고서에 한국을 미래형 의료국으로 명시했거든요. 이건 제 외교관 경력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통합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일부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치유를 받거든요. 이런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어요. 파이사 회장도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에 2조 원 투자를 선언한 거였죠. 기술에 마음을 더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중동 최대 재벌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의료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이에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과 중동, 미국이 공동으로 소아면역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아미라의 치료 사례가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거죠. 한 아이의 치료가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국제보건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헬로카봇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서 통합치료는 앞으로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여겼던 장난감 치료가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청중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장난감으로 치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서구 의학계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마치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미라의 치료 영상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실제 결과가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죠. 아미라도 화상으로 포럼에 참여했어요. 저를 살려준 건 약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7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회장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박진혁 교수도 함께 발표했어요. 의학의 미래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죠. 그의 철학이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한국식 의료 철학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 순간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레일라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가렛 언니, 아미라가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꼭 다시 가고 싶대요. 아이의 마음속에 한국이 특별한 나라로 남은 거죠. 치료받은 나라가 아니라 사랑받은 나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였어요. 박진혁 교수가 제게 말했어요. 마가렛 선생님,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은 이제 한국의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었죠. 지금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요. 제 외교 경력 30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인류애를 배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며 생각해요. 서울은 장난감 나라가 아닌 마음의 수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의학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미라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죠.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갈수록 똑똑해지는 모습이 대견해요.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박진혁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기술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함께 있는 곳이죠. 처음에는 장난감으로 치료한다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치료하는 나라,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아미라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여전히 매주 화상통화로 이 특별한 가족과 안부를 나누고 있죠. 한 아이의 치료가 국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외교관이 진정한 인류애를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서울은 장난감 나라가 아닌 마음의 수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편견이 깨진 순간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받은 감동이 있다면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